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칼럼 누가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포장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곧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핵도 미사일도 마음대로 개발하는 군사 강국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모순이 왜 일어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적을 사도록 하려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포장해야만 우리가 겁먹고 새로 나온 고가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무기 판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은 전문가들이 가능한 한 북한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군사 강국으로 그려주기를 바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군사정보에 대한 대미 의존은 구조화돼 있고 찾아오기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다시 미국 손에 쥐어주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제한은 엄격하다. 전투기는 8대, 핵심 기술은 이전 안 해준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42년 만에 개정했지만 플루토늄 재처리는 허락받지 못했다. 그 틈새에서 북한은 핵강국, 미사일 강국으로 포장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그런 과대 포장을 은근히 즐긴다. 체제 유지와 대남 차원에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민이 불안해하면 빚을 내서라도 미제 신무기를 살 수밖에. 이런 질곡을 끊어줄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정녕 없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지식라디오 공개홀에서 지식라디오 합창단 공개 연습이 있습니다. 낮 2시까지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일부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란 듯이 집안 다시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토크 콘서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어렵게 만드는 패배주의적 사고 대신 더 단합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한박 연대의 한 축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면서 중도 보수까지 통합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김동철 의원 어제 탈당했습니다. 저 지금 좀 외롭습니다. 저 요즘 대구에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고생을 해본 사람이 정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좋은 정치를 할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떨어뜨리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제 홍문종 전 사무총장 등 친박계 인사 다수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신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누가 들어도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박계가 앞장서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방적인 물갈이 움직임, 그 의도와 배후가 너무나 명확하네요. 그래서 현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유관순 군한테 적용됐던 제명이 소유되었습니다. 저들이 소유죄를 추진하게 적용하면 우리는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해결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서군 민중의힘 공동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를 위장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문화제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사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쪽에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집회 사전 신고 제도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 모든 대중 집회를 검열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 될 호남 의원들은 몇이나 될까?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광주 전남 지역구 2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연락이 안 된 의원들이 꽤 있었던 반면에 중앙일보는 전수조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현재 호남 24명의 의원 중에 7명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탈당했지요. 이 7명마저 다 탈당한다면은 14명이 될 것입니다. 탈당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의원은요. 박혜자, 장병완, 권은희, 임내현, 박지원, 주승용, 김영록 의원 등입니다. 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탈당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권 분열은 곧 필패라는 등식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위기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진 김한길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의 진심에 의지하면서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기를 간청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권 신당 국민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김동철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히면서 이 고민이 표면화됐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개혁적 인사들을 내세워서 새정치민주연합 현역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는데요. 이 의원들이 줄 탈당을 할 경우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개혁대 기득권이라는 총선 대결 구도를 완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개혁대 기득권의 대결 구도는 새정치민주연합 대 천정배이길 바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대 안철수 신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노무현, 비문재인 논객인 고종석 작가가 경향신문에 천정배 의원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왜 자신이 비노무현, 비문재인인지를 호남의 정서를 담아서 전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께, 당신은 옛 민주당에서 노무현 옹립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2003년 분당을 추진했고요. 그 분당을 주도한 사람들은 흔히 천신정이라고 불립니다. 당신과 신기남, 정동영 세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천신정이었지요. 그 분당 앞뒤로 신기남 의원이 호남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야 영남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며 자기 고향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비열한 선거 전략을 고스란히 베낀 것입니다. 분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분당을 통한 개혁신당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힘센 새 친구를 얻기 위해 그자가 싫어하는 옛 친구를 버리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지금 제1야당의 지지부진함과 내분의 뿌리가 바로 2003년에 민주당 분당이었던 것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분당 뒤에 뭘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분당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죠. 분당이 아니었다면 호남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지금처럼 대면대면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의 주류가 모두 영남 패권주의 세력으로 채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당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대결하며 호남 정치의 복원을 내세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2003년 민주당 분당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호남 정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당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호남 유권자들을 친노 영남 패권주의 세력의 인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세력에게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도한 그 분당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노예의 도덕을 내면화해야 했습니다. 호남 일당 지배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호남은 모든 정당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정당들과 거래해야 합니다. 호남에게 정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면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진보정당이든 심지어 새누리당이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호남 정치가 닫힌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주의에 안존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탈당 또는 탈당 협박에 명분이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호남이 이른바 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뿌리 깊게 반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맹렬한 성찰이 없다면 문재인 대표로서도 호남에서의 지지세 회복, 그것을 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이런 말버릇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남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 후보로는 안 된다. 영남에서 표를 가져올 영남 후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종석 작가는 지금 호남이 노무현 세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두 개의 주목할 칼럼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BK 사업단 연구교수의 한국일보 칼럼입니다. 몇 년 전에 제로존 이론이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설명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 가치가 없는 숫자 끼워 맞추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로존 이론이다. 몇 년 전 안철수 열풍이 한창이었을 때 나는 꽤 큰 기대를 가졌다. 보수와 진보 속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깨고 생산적인 경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3년쯤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제로존 이론처럼 내용이 없는 이론이거나 숫자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게 아니었나 하는 실망감이 더 크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판에 등장할 때부터 새로운 정치와 혁신을 주장했지만 대체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지, 혁신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알 길이 없다. 정치 신인치고 새로운 정치나 혁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기존의 정치판에 떠도는 말을 잘 조합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을 만든다 한들 그게 헬조선이라는 진흙구덩이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리가 만무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혁신정치에 내용이 없다. 구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지요. 이번엔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의 칼럼인데요. 의사는 똑똑하다.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돼서기도 하지만 의학이라는 학문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의학은 해체와 분석의 학문이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장, 콩팥 등 신체 장기부터 세포와 분자 그리고 유전자 수준까지 샅샅이 파헤친다. 대체로 의사는 어떤 문제를 파헤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하고는 한다. 의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 즉 안철수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에 그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는 문제를 파헤치는 데는 의사답게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더 큰 혁신 주장도 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 신화의 자신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그의 선택은 시스템적 사고의 궤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오히려 시스템을 초월한 메시아의 선언만이 횡행한다. 의학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는 불가피하지만 정치나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금기와도 같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옳은 것도 전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 타협과 절충이 필연적이다.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진실과 거짓의 대결처럼 다 걸기를 하고 끝내는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상황을 초기화하는 것은 독단과 독선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혁신 전당대회와 탈당이라는 안철수의 선택은 이와 다른 것일까?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2015년 D-10일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당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간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야권 연대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당 안이 무엇이냐? 3% 이상 5%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대해서 비례 3석을, 정당 득표율 5% 이상 정당은 5석을 우선 배정한 다음 나머지 비례 의석을 갖고 현행 병립제 방식, 즉 비례 의석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안입니다. 복잡하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19대 총선 결과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의당이 속했던 통합진보당 의석이 2석에서 3석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 여야당은 1석에서 3석씩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여당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당이?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뉴스원이 진단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 사람은 그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씨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재만 씨와 친박 지도부는 평소에 이렇다 할 친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의 대항마로 나오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친박 지도부가 대거 지원하고 나섰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재만 전 청장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면서 유승민 의원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고요. 개소식에 참석한 친박계 인사들은 이재만 전 청장에 대한 지지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합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설을 실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역구까지 내려가 같은 당 사람들을 두고 누구는 배신자고 누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여권에서는 이런 일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것이란 게 기정사실처럼 돼 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이 모두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로 공기업을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밉보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공기업을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동반 사퇴했습니다. 국내 공항의 수장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기 2년 가까이 남기고 사퇴한 박완수 사장은 경남 창원에, 10개월을 남긴 김석기 사장은 경북 경주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친박계 인물인데요. 세계 최고 공항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천공항 사장 자리는 유독 현 정부 들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포, 제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도중에 사퇴한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물이 정권의 보훈 인사 차원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면서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김석기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일했을 때 용산 살인 진압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김용남 의원, 개인의 입장과 당의 입장. 그 틈바구니에서 우선 첫 번째,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할 수 없다는 당신의 개인 입장. 우리나라의 경우에 18세는 대부분 고3 수험생들입니다. 후보자라면 유권자를 만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8세로 선거 연령이 인하가 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될 판입니다. 이것도 현실과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되 고교생은 제외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멀쩡하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기준 없는 차별
받게 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입니다. 야당은 지금 OECD의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18세로의 선거 연령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학제가 다르고 또 취약 연령이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18세면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해 있거나 아니면 보통교육을 다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야당이 18세로의 선거연령을 인하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18세로 선거연령 인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와 학제, 취약연령이 다른 얘기를 숨기고 있다면 그건 사악한 것입니다.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 교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할 수도 있다는 당의 입장. 이 입장에 대해 군말 않고 가만히 있는 당신의 처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선거 연령 인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새누리당이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당의 입장. 이 입장에 대해 군말 않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직권 상정을 압박한 당신의 처지. 새누리당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소속 의원 157명 전원이 서명한 직권 상정 요구 결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일자리입니다. 그것을 민생 입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며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당신의 입장. 원내 대변인의 입장을 떠나서 법조인으로 보기에는 지금 물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민 경기를 비롯한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든다. 당의 입장과 김용남 의원 당신의 입장.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든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총 21단계로 나눠서 매기는데요. AA2 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하는군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투자 적격 등급에 속해 있는 27개 나라 중에 무디스가 올해 신용 등급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기사에 반가워할 사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로부터도 실패한 경제수장이라는 지탄을 받았는데 이 기사를 흔들면서 내 치세에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우길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말고는 떨떠름합니다. 이 정권 인사들 말이죠. 지금껏 경제위기, 나아가서 경제 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 국민들 개인정보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는 법, 이 법 등을 직권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무디스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선물을 보내온 셈이 됐습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소방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무디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일면에서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무사태평에 일취월장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상당히 어렵고 위태로운 구조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는 엄혹하고 또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법을 통과시킬 목적에서 퍼뜨리는 조선일보의 위기론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비중 있게 인용한 무디스의 코멘트는 이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개혁하려는 거 빨리 개혁하라 라는 것이 무디스의 의중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쉽게 자르는 법,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는 대기업 오너에게 더 예리한 칼날을 안겨주는 정부. 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검찰의 행태를 한겨레 일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금속노조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잇따라 현대자동차 쪽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아니냐 라면서 비록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지만은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12월에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전국 대학의 법학 교수 35명이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이런 위법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해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공장에서는 2차 하도급을 포함해서 합법적인 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고요. 올해 2월에는 대법원이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노동계 등의 고발이 무리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5년이나 수사를 끌어오다가 최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래서 대검에 항고를 한 뒤 재정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이 현재 7개인 순환 출자 고리를 곧 없애겠다는 방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순환 출자는 재벌 총수가 5% 이하의 적은 주식 지분만 갖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었지요. 예, 삼성전자의 대주주 이건희 회장일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5% 안팎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도 지분이 더 많은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거 아시는 분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식도 소통도 없는 정부에 대해서 문화재 형식을 빌린 민중 총궐기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에서 정치 구호가 등장했다면서 주최 측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구호와 발언이 나오는 등 순수 문화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 집회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문화재와 집회의 경계가 애매한 데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호가 등장할 것 같으면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문화재로 신고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거야.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요, 2011년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2012년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한 경찰에 대해서 공공질서에 대해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로 불법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 경향신문의 인식입니다. 한편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경찰이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했는데 정작 당일에 서울광장에서는 아무런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지난 토요일 낮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는데 집회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우회는 애초에 서울광장 외에도 세종로 내거리 인근 동화면세점과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동화면세점 앞 한 군데서만 불법 파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집회 방해를 위한 알박기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45개 대형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사용 실태를 효율성과 투명성 지표로 살펴본 결과 기부단체들이 기부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효율성 지표는 단체의 설립 근거인 고유 목적 사업의 총 비용 중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쓰인 사업비 비중으로 정했는데요.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재단 등 많게는 수천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공용단체를 포함해서 26개 단체들은 공시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예 분석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상 이렇죠.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기부한 건데 그 기부금 중에 그 구호단체, 공익단체 여기 직원들 급여로 많이 나간다면은 내 기부금 중에서 기부할 맛이 좀 안 나겠죠. 이런 심리를 잘 아는 공익단체들이 자기들이
가져간, 월급으로 가져간 돈, 뭐 이런저런 돈, 하여튼 순수 구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단체에게 계속 기부해도 되는 것일지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공익단체 기부자 중 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말할 자격 있죠? 탤런트 이순재 씨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즉 개신교단에서 2단으로 지목한 구 안상홍 증인회 신도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종교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제16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행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장길자 씨와 함께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는데요. 장길자 씨는 이 단체의 명의 회장입니다. 이순재 씨는 인사말에서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회원들의 값진 사랑과 봉사로 사회 각처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를 매우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당장 개신교인이 보는 종교면에 이 같은 내용을 실었고요. 국민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지요. 이단 단체에 가서 왜 이러느냐. 예. 이순재 씨는 그런데 종교와는 무관한 행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일보의 시비 걸기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순재 씨 입장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한편 이 단체, 이단으로 지목된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씨의 축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드디어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그 첫 관문이 열려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헬조선 정말 바꾸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바꾸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입당입니다. 응? 당원가입? 그 온라인으로 5분이면 된다고 전해줘.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전에 내린 비나 눈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서울 7도, 대구 8도, 광주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중앙일보에 실린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칼럼 금강산 관광과 2조 6,163억 원, 이런 제목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돌파구가 마련될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 12월 1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을 지켜본 소회다. 이제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리로만 따져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고성지역 주민들이다. 남북교역투자협의회에 따르면 7년 이상 이어진 중단 사태로 관련 업체들이 투자 손실 8,213억 원, 매출 손실 1조 7,950억, 도합 2조 6,163억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과 49개 협력업체는 파산 직전에 내몰려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용 창출과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원칙의 승리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리 추구의 대북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분명 이에 부응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예, 우리가 통상 돈 거래를 하는 상대방하고 싸우기 쉽지 않지요. 예, 주고받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 전쟁 없는 관계 설정. 네, 이렇게 좀 돈이 오가야 되는데 말이죠. 개성공단 사업은 축소되고 금강산 관광은 수년째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 결단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거의 존피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